안녕하십니까. 업커밍 뉴스 최효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요즘 기후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업커밍 뉴스에서는 장현우 실습기자와 함께 기후위기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커밍 뉴스 실습기자 장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가 된 기후위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식탁 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커밍 뉴스에서는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사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던 사과가 진짜 금값이 된 셈인데요. 이대로 가면 국민과일인 사과를 더는 식탁 위에서 만나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값이 어쩌다 금값이 되었는지 김진영, 최효정, 황수빈 실습기자가 직접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과를 못 먹게 될 수도 있대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좋아하는 과일일 수도 있으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사과. 그런데 이 사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점점 사과 산지가 북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50년 뒤에는 더 이상 국산 사과를 볼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사과 재배지로 떠오르는 강원도의 한 과수원입니다. 생육 기간 동안 섭씨 7도 이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과의 특성상 더워지는 날씨를 피해 서늘한 위쪽 지역으로 재배지를 옮겨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과의 고장은 대구 쪽이 남쪽이 있었죠.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 0. 몇 도씩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맛이 떨어진다. 정선, 홍천 등 강원도 곳곳에서 사과가 현재 재배되고 있지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시작했던 게 이 정선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 16년 전에 감자나 배추 등 고랭지 작물을 주로 재배하던 강원도 농가였지만 이제는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남쪽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생산 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들쭉날쭉한 날씨는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냉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의 결실률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올 초에는 사과값 파동까지 일었습니다. 재배지 축소에 생산 불안정까지 매일 먹던 사과 한 알의 자리는 점점 다른 과일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식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달콤한 애플망고가 재배되고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농가입니다. 파주로 망고 농장 견학을 갔어요. 거기가 여기 이 지역보다 더 추운데 망고 농사가 되는 거를 보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농가 관계자는 인근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 사례가 점점 증가한다며 먹거리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경지 면적의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전국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354헥타르에서 2023년 4126헥타르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배 농가수 역시 6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 전북에서 재배되었던 아열대 작목의 종류만 해도 무려 18가지. 2017년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20여 종을 선발한 이후 현재 유전자원 도입 평가까지 실시된 것은 19종에 달합니다. 기후위기 속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건 앞으로 아열대 작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토는 거의 아열대화 된다고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이렇듯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경북 사과는 이제 강원 지역으로 올라왔는데요. 한편 제주에서 재배되었던 감귤은 이미 전남 고흥을 거쳐 경남 통영, 진주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편 한반도 남부, 주로 경북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복숭아와 포도 역시 충북과 강원 지역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감귤, 포도와 같은 주종과일이 떠나간 자리는 바나나, 망고, 패션프루트 같은 아열대 과일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지방은 각각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산 사과를 먹어야 하는 대신 영광산 망고, 통영산 감귤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쪽 지방을 거쳐 내륙에서도 관련 기관이 신설되는 등 이제는 국내 농업 연구 개발의 초점 역시 아열대 작물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곳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전북농업기술원 아열대 작물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덩이들은 망고를 심기 위해 준비된 자리들인데요. 실제로 전북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들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신설된 이곳 작물실에서는 특히 망감류와 바나나를 중심으로 품종 선발과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열대 작물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에서는 망고, 백향과 등 아열대 작물 7종을 우선 선발해서 재배 기술을 확립 중입니다. 2021년에는 망고 표준 재배력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식량만큼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대비해야 된다. 변칙적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사전에 기상재해를 대비하고자 알림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이렇게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부문의 적응과 함께 기후위기 자체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또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다방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그려진 한반도의 먹거리 지도가 앞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업커밍 뉴스 최효정, 황수빈입니다. K-팝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주요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팝 열풍 뒤에는 환경을 해치는 마케팅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돌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아이돌 팬덤은 음반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모두 버린다고 합니다.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지금,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음반 산업에 대해 박상하, 송채린 실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 입구 인근의 한 음반 판매점입니다. 빼곡히 보이는 K-팝 스타일 앨범들 가운데 앨범을 버리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팬분들이 10명이 사가신다고 하면 버리시는 분들은 한 3, 4명? 심지어 한 명이 한두 장만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 30장 정도 구매했었습니다. 한 앨범을. 그 앨범을 전부 쓰레기장에. 이렇게 버려지는 음반 폐기물은 2017년 55.8톤에서 2022년 801.5톤까지 6년 사이 무려 1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려 코끼리 400마리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특히 음반 폐기물의 핵심인 CD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등이 혼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런 K-팝 음반 폐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는 K-팝 보이그룹 세븐틴이 발매한 앨범이 무더기로 버려져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K-팝, 이제는 지구까지 뜨겁게 달구는 폐기물 양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반이 많이 버려지는 이유, 바로 K-팝 팬들은 소장을 위해 음반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음악과 K-팝을 연구하는 손창원 씨는 K-팝 팬덤의 음반 구매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음반 구매에는 포토카드라는 랜덤형 굿즈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카드, 일명 포카란 K-팝 아이돌 멤버의 사진이 인쇄된 카드로 K-팝 팬이 주로 수집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포토카드는 앨범 하나에 랜덤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앨범 구매 시 특전으로 제공하는 미공개 포토카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수집해야 할 포토카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음반사마다 미공개 네. 포토카드가 전부 달라집니다. 컨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팬들은 다양한 음반사의 미공개 포토카드를 전부 모으기 위해 한 앨범에 한 멤버의 미공개 포토카드 수입니다. 약 70개의 포토카드가 돼요. 포토카드 수집은 이제 고유한 K-팝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팬들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해 어떤 포토카드를 뽑았는지 리뷰하는 앨범깡 영상을 찍거나 포토카드와 보드게임을 결합한 빠순마블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희귀하거나 인기 많은 멤버의 포토카드는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네요. 이렇듯 최근 들어 포토카드가 단순한 실물 사진을 넘어 콘텐츠와 제어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팬덤은 더더욱 음반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K-팝 팬덤은 음반 하나당 증정하는 팬사인의 응모권을 받기 위해 그리고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K-팝 팬덤 문화의 특성상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 응원하고 지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종 시상식이나 음악 방송에서 음반 순위가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사나 팬들이 음반의 구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K-팝 음반은 포토카드, 이벤트 응모권의 수단일 뿐 음반 자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쓸모 없어진 음반은 이제 모두 폐기물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카드나 이제 핵심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겉에 껍데기나 이런 거는 이제 버리고 가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제 그게 좀 쌓이면 저희가 박스에 동봉을 해서 버립니다. 현재 앨범 폐기물의 쓰레기세로 폐기물 부담금과 EPR 분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사실 이 금액은 배출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2021년 하이브의 매출액은 기획사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반면 당해 지불한 쓰레기세는 약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앨범 그 자체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기존 K-팝 음반이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획사들이 플랫폼 앨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앨범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랫폼 앨범이란 NFC 또는 QR코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 CD 없는 음반을 의미합니다. N사의 전수진 대표는 자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앨범인 네모 앨범을 개발했는데요. 이 네모 앨범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음반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사이즈거든요. 케이스나 아니면은 그 안에 포토카드들도 사실 전부 다 친환경 소재? 오프라인 음반 판매점에서도 이런 플랫폼 앨범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앨범 못지않게 플랫폼 앨범 또한 이미 상용화되어 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 앨범조차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앨범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기존 앨범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하이브의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니소드 3 앨범 구매 페이지입니다. 얼핏 보면 4버전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상 앨범의 종류는 11종에 달합니다. 이 중 플랫폼 앨범은 단 3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각 종류마다 다른 컨셉의 포토카드가 들어있어 여전히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플랫폼 앨범은 구매 혜택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앨범 구매자들은 팬사인회 응모권, 럭키드로 이벤트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4대 기획사의 가장 최신 앨범 6종을 조사한 결과 기존 앨범과 플랫폼 앨범에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기획사들은 플랫폼 앨범을 환경을 고려한 대체 앨범이 아니라 추가 상품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체 앨범이라는 명목으로 제작되었으나 사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랫폼 앨범도 있습니다. SM의 플랫폼 앨범인 S 미니 앨범은 종이가 아닌 NFC 스티커 태그로 이용 가능한 앨범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앨범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으며 그저 또 하나의 액세서리이자 굿즈로서만 기능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으로 인해 K-팝의 음반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완벽히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친환경을 주창하던 기획사들의 행보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이제는 폐기물 양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업커밍 뉴스 송채린 실습 기자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상북도 예천군을 덮친 산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장마철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예천은 산사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예천군 효자면 주민들은 산사태로 고립되어 공포 속에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만 하루가 지난 후에야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구조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 사각지대는 지방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박동현, 장현우, 정혜진 실습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여름 산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군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잦아든 산사태로 마을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산에서 돌이 막 찝찝하는 돌이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작년 7월 산사태가 일어났던 경북 예천군 효자면입니다. 제 뒤에는 작년에 일어났던 산사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사물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산사태로 인해 뽑힌 나무들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장님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전까지 해가지고 이 효자면이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 그러니까 전기가 안 되면 해가지고 물, 전기, 통신, 그까지도 다 마비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해가 뜰 때까지 어떠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했고 가장 기본적인 알림 수단인 재난 문자는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직접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경로당의 작은 확성기 하나뿐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정전으로 인해 사용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전을 동반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설치는 불가능했던 것인지 예천군청 관할부서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집마다 집안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놔요. 네. 그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은 뭐 방송을 하면은 집안 스피커가 있으면 잘 들릴 거 아니에요. 모든 집이 대상인 건가요? 물론 이것도 집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지방 인구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지역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높은 평균 연령에 알맞은 방식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신 인프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천군에서 효자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하나뿐인데 산사태가 일어나 하나뿐인 도로가 막혀 마을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소방차가 접근을 못했어요. 길이 다 막혀가지고 119가 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하루 정도 걸렸어요.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본 결과 예천군으로 향하는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새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막힌 도로를 치우고 마을로 진입해야 했기에 해가 뜰 때까지 제대로 된 구조작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복구 사업을 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크고 뭐 돈이 제가 알기로 한 180억 정도 드는데 조금 부족하다. 대규모 산사태가 이전에 없었기에 사전 대비는 미흡했지만 산사태 이후 경북도청 주관 도로복구 사업은 많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구가 완료되어도 마을로 향하는 도로가 하나라는 구조적 문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상옥 교수는 이 문제가 재난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전센터를 우리가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식 안전센터라든지. 마을 초입에는 산사태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주민들은 원래 삶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앞선 문제들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 다음 장마는 한 달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천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번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여름 어떤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일부만 지금 하차를 지금 하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아직도 많아요. 하천이 흘렀던 자리에는 토사물과 나무 토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교적 재난이 빠르게 수습된 수도권의 사고 현장과 대비됩니다. 일례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 사고 발생 후 1년 만에 도시경관을 회복했습니다. 재난의 대응뿐 아니라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지방은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지금, 제도적 검토보다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의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외는 재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방은 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구급차가 출동하는 안전센터, 병원 등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인프라의 설치 비중이 지방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인명 피해의 취약성이 가장 높은 그런 곳에 이제 집중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곳이 당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던 119 안전센터입니다. 산사태 발생 당시 효자면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막혀 소방대가 들어가는 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상시 상황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이곳 119 안전센터로부터 효자면 백성리 사건 현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차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인 5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마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의 준수 여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시간 안에 구급 차량이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한 지 30분이 흐른 지금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기관이 30분 거리에 있기에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옆마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봉화군입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마을로 향하는 하나뿐인 도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내 민가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고립될 경우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기에 예천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통해 지방의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들을 같이 보완적으로, 그래서 민관 협력적인 방안으로 접근하는. 재난 앞에서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제도 개선보다는 당장의 행정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로부터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승 혼자서는 마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기후위기 속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업커밍 뉴스 장현우입니다. 매년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정책은 산불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에도 나올 만큼 소나무는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무인데요. 이 소나무가 산불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숲을 이루는 나무의 종류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불을 둘러싼 논쟁 속으로 김지현, 노진우, 임희원 실습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2022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군 야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민둥산처럼 보이지만 밑둥만 남은 큰 나무 옆에 무언가 심어져 있습니다. 전부 작은 소나무 묘목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빽빽하게 조성된 소나무 숲이 울진 산불을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나무는 화렵수에 비해 1.4배 뜨겁고 2.4배 오래 탑니다. 송진 내 식물성 기름 성분인 테라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휘발성의 그런 물질들이 담겨 있어서 불의 강도가 훨씬 커지고 확산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林같은 데가 이제 대형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거고요. 사시사철 달려있는 솔잎도 대형 산불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산불은 보통 지 표면의 낙엽이나 풀에서 시작되어 큰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불길이 나무 꼭대기에 달린 마른 이파리까지 번지면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소나무는 화렵수와 달리 건조한 계절에도 나뭇잎이 달려있어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불타는 솔방울은 강풍에 수백 미터씩 날아가 산불을 키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다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수종이라면 가급적이면 산주분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의 66%는 산주들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조림 복원을 할 때는 산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송이산이 불이 탔지만은 또 소나무 조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래도 소리 잘하던 곳이니까네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소나무는 고유 수종인데다 송이 채취와 같은 경제적 문제와도 얽혀 있어 산주들이 다른 수종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 먹는 식량 놔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금액을 쳐보면 약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 금액이 2,500 정도 한다면 엄청난 그 돈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렵수 중심의 내화수림을 형성해 산불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화수림은 산불에 강한 숲이라는 의미로 화렵수로 만든 자연 방화선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내화수림을 만들어 침엽수 숲에서 번져오는 산불을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껍질이 두껍고 잎에 수분이 많은 굴참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은행나무, 사철나무 등이 활용됩니다. 수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띠습을 이렇게 쭉 군데군데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7분응선 정도의 내화수림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내화수림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공조림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복구 지역의 토양과 고도,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효율적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장점은 일단 빠르게 내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서 숲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경우 인공조림 비용만 전체 복구 비용의 80%인 3,200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인공조림을 통해 내화수림을 조성한다고 해도 나무가 성장해 산불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알아서 회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산불이 발생한 강릉 바닷가 숲에선 인공조림 없이도 화렵수가 빼곡하게 자라났습니다. 강릉 위에 양양도 마찬가지고요. 산주가 극히 일부 동의를 안 해준 곳이 있어요. 그 동의 안 해준 곳은 전부 다 낙엽 화렵수림이 지금 완전히 우거졌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자연복원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식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증발을 하게 되고 산림청은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논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지만 산림복구 대책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커밍 뉴스 임유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게 첫 번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간단한 실천에 대해 설명해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AI로 구현한 봉달희 실습 기자의 1분 환경 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AI 기자 봉다리입니다. 다가오는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스페인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7월 3일에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40여 개 환경단체가 참여해 마라톤,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1959년에 스웨덴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린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만드는 종이봉투를 대체하고 사람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비닐봉지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비닐봉지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비닐봉지 한 장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 길게는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닐봉지 생산량은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연간 276억 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20여 개로 핀란드의 100배가 넘습니다.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2002년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7월 3일을 시작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이상 AI 기자 봉다리였습니다. 귀여운 AI 앵커가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대해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AI 산업이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 사용량으로 인해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AI가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민섭, 정희원 실습기자가 AI 산업의 명과 암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산 데이터 허브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각한 이때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릴 정도의 과도한 전력 소모 때문입니다. 일례로 구글 검색은 0.3W시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챗 GPT는 약 10배 더 많은 2.9W시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일본의 연간 전력 소모량과 같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인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 지난 1월 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행정기관과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2021년 177개로 2019년 158개에서 약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유치 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2023년 여러 기업과 데이터 센터 건립 투자 협약을 맺으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때 국내 전력 발전 구조 때문에 AI의 기후위기 가속화 우려 목소리는 큽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들이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위험하고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태양광과 풍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지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그 자원도 좋지 않고요.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보다는 이제 싸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데이터 센터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현실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은 4,006GW시로 이는 이산화탄소 약 160만 톤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약 900만 그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 증가가 그 에너지 효율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 부하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AI가 기존의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여 미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큰 기후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AI가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반대로 AI를 통한 에너지 절약 산업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는 자원재생을 목표로 하는 에코테크,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클린테크, 기상예측의 지오테크, 탄소 흡수를 목표로 하는 카본테크, 대체농업을 목표로 하는 푸드테크가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테크의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국내 에코테크 스타트업 두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재활용 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확인하고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AI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그걸 다 해낼 수 있다면 태우고 보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통상 30-40% 나오는 재활용률을 한 60-70%까지는 최소한 올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도전하는 영역인 거죠. 또 다른 곳은 AI가 알아서 페트와 캔을 분리해주는 로봇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답 데이터들로 학습이 돼 인공지능 모델로 투입된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투명 페트 혹은 캔이면 이제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제 오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물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뱉어내는. 이외에도 국내 여러 기업은 AI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데이터 센터도 전력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콜드 플레이트라는 그냥 냉각판을 직접 붙여서 이제 식혀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서버 자체를 그냥 액체 절연물질에다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연료 전지입니다. 또 하나 이제 원자력 중에서 이제 SM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형 원자로, 또는 현재 뭐 마이크로 원자로까지. AI 발전에 따른 기후위기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AI가 기후위기 시대 속 어떻게 발전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어커맨 뉴스 심희섭입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에너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했던 에너지 자립마을은 이제 주민, 지자체,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해당 산업의 존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규림, 이동훈, 정소미 실습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마을과 주민이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마을은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전환에 동참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2012년부터 8년간 총 100개 마을에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으로 이어져 마을마다 3년간 최대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소식은 2021년 2월 성과 보고회 이후 끊겼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우수 에너지 자립마을 중 하나였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2018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잘 몰라요. 혹시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건 저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 자립마을이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죠. 그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네, 여기 아파트? 네. 그냥 나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자립으로 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22년 이후 관련된 부서가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에너지 자립마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을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2023년에 왔는데 제가 왔을 때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 사업이 제가 봐서는 끝난 사업 같거든요. 시청에서 예산을 없애는 바람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구청 자체 예산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에너지 자립마을이 속한 14개 자치구청 중 어디에서도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에 그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이제 예산팀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이제 초중 12월에 이제 승인이 나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 내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받은 게 22년 10월인가? 저희 우리 구도 똑같이 이제 22년도에 끝났거든요. 사업이. 이게 없어진 사업인 건지 담당자분을 찾기가 조금 애매해서. 결국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에너지 자립에 무관심합니다. 농촌이고 어디고 태양광 그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얼마나 효과를 본다고 태양광. 한편 경제적 이익이 되면 친환경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저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지. 이 지원금이 끊기면 이게 자생적으로 자립해서 나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조금이라도 좀 와야지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뭐 이제 자립을 못하는 10년간 수십억 원을 들여 진행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마을에서부터 친환경 실천을 이끌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시청도, 구청도, 주민도 모르는 유령 사업이 됐습니다. 업커밍 뉴스 이규림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의 물리적 환경의 위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후 우울증 때문에 이들은 출산 파업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김가연, 김소영, 황유진 실습 기자가 기후 우울증을 취재했습니다. 나는 기후 때문에 애 낳기 싫어. 이런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이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창 기후 우울증이 심했을 때. 제 주변에서는 약간 계절 변화가 느껴질 때마다, 특히 여름 폭염 이런 거 심해질 때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울감부터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까지 기후위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우울증이 심각해지면서 기후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우울증이란 기후위기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불안함 등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정의된 우울장애의 일종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학저널 란셋이 전 세계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를 극도로 걱정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들 중 45% 이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베스대에서는 2030 세대의 약 40%가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또 다음 세대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하는 데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우울증의 문제는 단순 우울감 그 이상의 문제를 갖습니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우울증으로 인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기후우울감을 느끼며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거나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후우울증과 같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청소년 기후행동단체는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빙하가 지금 더 녹고 있어, 더 빠르게. 그 빙하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병균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당장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는다면 얼마나 또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낳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치유를 돕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이런 기후 우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 우울감은 더 커지잖아요. 실태조사를 했었을 때에도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글쓰기 워크숍, 채식 워크숍,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건 재연결 워크숍이라고 해서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는 워크숍을 3차례 정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정신건강에 피해 본 사람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더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또 그런 기후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후 우울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는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업커밍 뉴스 실습 기자 황유진이었습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단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기후위기,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입니다. 남은 10년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업커밍 뉴스 최효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초점을 줬거든. 실습 기자 장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가 된 기후 위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